안녕하세요. 저는 안면몰산 인간들의 비참한 최후를 지켜본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살아보며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요. 기껏해야 40여 년을 살아온 제가 인생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겠냐만 잘못된 선택이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과한 욕심으로 제 앞에서 안면몰수하고 그릇된 선택을 한 이들의 결말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이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었지만 한때는 제 가족이었던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린 시절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함께 작은 포장마차 운영하며 저와 남동생을 키워주셨죠. 제가 살고 있던 지역은 바닷가 인접해 있어 부모님은 해삼과 멍게, 개불 등 주로 해산물을 안주로 많이 파셨는데요. 형편이 어려워 고기는커녕 달걀조차 아껴 먹던 시절엔 부모님은 팔고 남은 멍게나 개불을 밥 반찬으로 내주셨답니다. 신선할 땐 바다향이 살아있어 맛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비릿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그것들을 어린 마음에도 꾹 참고 삼켰던 기억이 나네요.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까 봐요. 얌마, 식당은 아무나 운영하는 줄 알아? 그것도 작게 차리면 차라리 낫지. 무슨 자신감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비싼 동네 가게를 차리겠다는 거야? 평수도 엄청 넓은 데라며. 너 그러다 네 가족들 다 길바닥에 나앉히는 거 금방이야. 난 자신 있어. 나도 다 알아보고 생각이 있어서 일 벌린 거야. 언제까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면서 내 자식들을 초라하게 만들어야 돼. 두고 봐, 형. 난 해낼 거니까. 제가 중학교 올라가던 해 부모님은 크게 일을 벌이시더군요. 부모님은 조금씩 모은 돈에 대출까지 받아 저희 지역에서 그래도 제일 번화했던 동네에 커다랗게 횟집을 차리셨답니다. 평소 많이 다루시던 해산물에 더해 다른 횟집에서 일을 하며 회 뜨는 법을 배워 크게 창업을 하셨던 거죠. 이거 무모한 일이라며 당시 큰아빠께서 저희 집까지 찾아 많이 말리셨는데요. 하지만 아빠의 뜻은 확고하셨습니다. 엄마 또한 그런 아빠를 무턱대고 말리기보단 가장의 뜻이라며 존중하고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그 결과 처음엔 좀 힘들었지만 나중엔 식당이 꽤 잘 자리 잡았습니다. 부모님은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 양과 질 그리고 서비스에 집중하셨어요. 그런 높은 퀄리티가 꽤 입소문이 나 유명 맛집까진 아니어도 나중엔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는 괜찮은 이 지역의 터줏대감이 될 수 있었죠. 전 그런 부모님을 보며 과감한 투자가 때론 악수가 아닌 호수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답니다. 나중에 부모님은 형편이 갑작스레 어려워진 큰아빠네를 많이 도와주기도 하셨는데 참 그런 걸 보면 인생은 정말 모를 일이라고도 생각했죠. 그런 부모님 덕에 저와 동생은 갈수록 돈에 쪼들리지 않고 마음껏 공부하며 살 수 있었어요. 성인이 된 전 대학을 경기도 쪽에서 나왔지만 자리는 다시 고향에 잡고 싶었어요.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동생은 서울살이가 맞는 것 같았지만 제겐 고향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후 집으로 돌아와 취업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취업을 한 뒤 전 소개로 만난 남편과 연애 끝에 제 나이 32, 남편 나이 35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니에요, 아빠. 안 도와주셔도 돼요. 그냥 저희 힘으로 작게 시작해서 차근차근 살림살이 늘려가 볼게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결혼할 때 부모님은 저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부모님의 도움을 당연하게 받고 싶지 않았어요. 두 분이 얼마나 고생하며 벌고 모으신 돈인지 아니까요. 남편도 그런 제 생각에 동의해줬고요. 나야 지나 너보다 모은 돈이 턱없이 적은데 무슨 염치로 집에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겠어. 난 뭐든 네 뜻에 따를 거야. 시댁은 남편의 말을 빌리자면 좀 찢어지게 가난한 편이었습니다. 원래는 평범한 형편이었는데 남편이 대학을 졸업했던 해 시부께서 지인의 달콤한 거짓말에 홀라당 넘어가
거의 전 재산을 날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 시댁의 옆지방 도시인 이 지역으로 취업한 남편도,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남편의 여동생도 그런 시댁의 빚을 갚아주느라 돈을 많이 못 모았다고 해요. 남편은 시댁의 빚이 청산된 뒤에야 돈을 모으기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린 서로 모은 돈을 합해 작은 전셋집부터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기보단 그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여긴 서울보다 집값이 낮은 편이었으니 전셋집이어도 적당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부모님은 딸에게 어떻게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더군요. 어느 날 부모님은 저와 남편을 불러 또 다른 제안을 해주셨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중에 마침 더 괜찮은 집 세입자가 얼마 뒤 이사를 나가기로 했다. 드디어 자가를 마련했다나 봐. 우리가 그 집 월세도 안 받고 빌려줄 테니까 거기서 편하게 집살도 모으면 어떻겠냐. 네가 돈으로 지원해 준다고 싫다고 하니 부모로서 이 정도는 도울 수 있게 해다오. 자식들 마음도 알겠지만 부모인 우리 마음도 네가 좀 생각해줘라. 당시 부모님께는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작은 아파트 2채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부자가 된 것까진 아니었고 당시엔 경쟁에 밀려 횟집 매출도 많이 떨어졌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그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두셨어요. 그 돈을 그냥 가지고 있지 않고 부모님은 아파트도 2채 사두고 작게 땅도 하나 사두셨던 거죠. 물론 여긴 서울이 아닌 지방이라 값이 그렇게 크게 나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로선 그런 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 2채 아파트 중 한 곳을 저희 신혼집으로 빌려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도 안곡하게 말씀하시기에 결국 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 그래도 제가 너무 보잘것없는 형편이라 진아한테도 2분께도 너무 죄송한데 이런 도움까지 주셔서요. 남편 또한 기대도 못했던 부모님의 도움에 울먹거리기까지 하며 감사해야 하더군요. 아무래도 기우는 집안 형편 탓에 남편은 처음부터 좀 주눅이 들어 있었거든요. 아빤 그런 남편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허허 웃으셨답니다. 자네 왜 처음 봤을 때부터 어깨가 그렇게 움츠러들어 있나? 나도 한때 찢어지게 가난해봐서 아네. 가난은 죄가 아니야. 앞으로 열심히 살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게 형편이네. 앞으로도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네 장인 등에 업고 한번 잘 살아보게. 우리 진아만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면 내가 사위한테 못해줄 게 뭐가 있겠나. 그렇게 우린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인해 거의 혼수만 준비해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어떻게든 부모님께 월세라도 드리고 싶어 했는데 부모님은 한사코 거절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너무 죄송해서 안 되겠다며 저희 부모님께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장모님, 이거 여기에 두고 갈게요. 저기요, 여기 소주 하나 더요. 네, 지금 갑니다. 아이고, 이 서방은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 왜 여길 찾고 온다니. 요즘 한창 바쁜 시기라고 말한 내 주둥이가 문제야. 저도 그냥 저 혼자 올 테니까 남편은 집에서 쉬라고 했는데 오히려 저 사람이 더 성하였어요. 2분께 뭐라도 자기가 더 해드리고 싶다면서요. 지금도 눈썹 휘날리게 열심히 서빙하고 그릇 치우는 것 좀 봐요. 우리 남편은 엄마랑 아빠한테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가게가 바쁠 때면 남편은 저보다 더 먼저 나서서 2분을 도우러 가곤 했습니다. 한 번은 서툴게 회 뜨는 법도 배우려다가 생선을 엉망으로 만든 적도 있었는데 아빤 울상이 된 남편을 정말 귀여워하셨죠. 그래도 장인장모를 도우려는 노력이 기특하다면서요. 가게 외에도 2분을 자주 찾아뵈며 챙기려던 남편을 저희 부모님은 많이 예뻐하셨죠. 자, 이건 진아니 거, 이건 우리 아들내미 거, 그리고 이건
우리 이서방 용돈 멋진 꽃가옷이라도 사입게. 알았지? 아니, 장인어른, 왜 어버이날에 자식들한테 용돈을 주세요? 우리 선물살이야 외식비 내랴 자식들 허리가 휘었을 거 아닌가. 자네도 마찬가지고 부모 잘 챙겨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좋은 자식이 되어다오 하는 마음에서 주는 용돈일세. 자네 봉투엔 특별히 20만 원 더 넣었어. 친부모도 아닌 장인 장모한테 애써주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말이야. 우리 사위 내가 항상 사랑하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제 동생은 자신도 얼른 좋은 장인 장모님 찾아서 장가 가야겠다고 웃곤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친정 식구들의 사이가 좋았던 만큼 저도 시댁 식구들과 정말 잘 지냈어요. 에이미, 네가 복덩이다, 복덩이야. 우린 우리 때문에 문호가 돈을 못 모아서 장가조차 못 가면 어쩌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근데 친정에서 집도 마련해주고 그런 우리 아들의 사돈 어른들이 그렇게 예뻐도 해주시니 이게 다 친한이가 우리 문호랑 결혼해줘서 찾아온 복 아니겠니. 게다가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똑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기까지. 우린 널 볼 때마다 감사해서 눈물이 난다. 고맙다, 에미야. 시부모님은 자신들의 빚을 갚아주느라 자식들 혼사길이 막힌 것 같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다 며느리인 제가 들어오며 아들 인생이 핀 것 같아 제게 너무 고마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은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뭐라도 더 못해줘서 안달이셨어요. 제가 아들을 임신했을 땐 사시던 옆 지방에서 저희 집까지 수시로 찾아와 제게 먹을 걸 사다 주시기도 했고요. 제가 초반엔 입덧 때문에 살이 심하게 빠졌는데 우리 며느리 뼈가 앙상해진 것 같다면서요. 뻔뻔한 사람에겐 줬던 떡도 빼앗고 싶지만 정을 나눌 줄 아는 사람에겐 내 몫의 떡마저 다 주고 싶어 한다죠. 저 또한 그런 시부모님께 감사해 해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드리고 싶었어요. 비록 옆 지방이나마 자주 찾아가 두 분의 트럭 장사를 돕기도 했고요. 두 분은 과일을 싸게 떼어다가 트럭을 몰고 다니며 과일 장사를 하셨거든요. 가끔은 야채를 팔기도 하셨고요. 또 전 너무 좁고 허름한 곳에 사는 두 분이 안쓰러워 큰맘 먹고 큰 도움을 드리기도 했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시는 집이 너무 좁은 것 같아. 화장실이랑 작은 방엔 전보다 곰팡이도 더 많이 퍼졌더라.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그게 지금 두 분 형편의 최선인 집이라. 난 장인 장모님 덕에 이런 좋은 집에 사는데 두 분만 그런 집에 사시게 둬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여보, 내가 큰 도움은 못 되어드리겠지만 그래도 두 분을 좀 돕고 싶어. 나도 두 분 그런 열악한 곳에 사시는 거 너무 마음이 안 좋아. 당시 시부모님은 월세살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빚은 다 갚았지만 아직 전전하던 월세살인 벗어나지 못하셨거든요. 두 분은 555만 원짜리 낡은 투룸에서 거주하고 계셨어요. 두 분 사시는 것도 서울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투룸치곤 저렴한 편이라 집 자체가 좀 낡았었죠. 게다가 시모가 물건을 잘 못 버리는 편이라 집은 방이고 베란다고 거실이고 할 것 없이 많이 답답해 보였습니다. 저는 절 많이 아껴주시던 시부모님이 힘들게 사시는 것도 또 남편이 그런 부모님을 걱정하는 모습도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전 두 분께 보증금 5천에 월세 60만 원짜리 괜찮은 쓰리룸을 얻어드렸습니다. 보증금만 더 세면 두 분 사시는 곳보다 훨씬 괜찮은 곳에 사실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결혼 전 제가 모아놨던 돈을 두 분을 위해 썼던 거예요. 이게 다 친정 부모님이 신혼집을 마련해 주셔서 가능했던 일이었죠. 아이고, 고맙다, 에미야. 이 집 넓은 것 좀 봐라. 이전 집은 볕이 잘 안 들어서 곰팡이도 잘 생겼는데 여긴 4층의 남향이라 볕도 잘 들겠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니? 아니에요. 저희도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은 아니라서 전셋집까지 못 얻어드렸어요. 어차피 제 명의로 얻어드린 거고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거라 별로 해드린 것도 없네요.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다행이에요.
너무 좋아하시는 두 분을 보니 제 마음이 다 뿌듯하더군요. 월세 60 중 40은 시부모님이 내시기로 했고 20만 원은 저와 남편이 지원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월세 부담 또한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우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을 해드렸던 겁니다. 그 일로 남편과 시부모님뿐 아니라 시누이도 제 손을 잡고 정말 고마워했어요. 잘했다, 잘했어. 어른들 그런 집에 모시고 너희들 마음이들 편했겠니? 돈은 그렇게 가치 있는 곳에 쓰는 거다. 우리 딸 이제 정말 다 컸구나. 남편은 시부모님께 제가 집을 얻어드린 일을 저희 친정 부모님께는 참 죄송해했습니다. 면목이 없었던 거죠. 저희 부모님은 그런 남편에게 두 분은 저희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아주 훌륭한 어른으로 컸다고 칭찬을 해주시더군요. 그렇게 양가를 위하며 행복하게 살던 와중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던 어느 날부터 저희 집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사업을 좀 해보고 싶어. 아는 형님이 같이 동업을 제안했는데 엄청 비전이 좋다더라고. 무슨 사업인데?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무슨 사업이냐고 물으니 유통사업 계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곤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는데 솔직히 말도 어렵고 제 전공과는 거리가 먼 쪽이라 제대로 이해하긴 힘들었습니다. 당시 전 딸을 임신 중이었기에 조금 고민하긴 했지만 전 결국 남편의 뜻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가난이 뭔지도 모를 정도로 넉넉하게 키우고 싶다. 난 자신 있으니 한 번만 믿어달라. 라고 말하던 남편을 믿기로 했거든요. 과거 저희 엄마처럼요.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들어보니 남편 나름대로 계획도 있는 것 같았고 때론 과감한 도전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저희 부모님을 통해 이미 지켜봤었으니까요. 그랬기에 전 남편을 믿고 밀어줬던 겁니다. 남편은 저희 공동의 재산 일부에 자기 앞으로 받은 대출금을 더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 뒤 친정 부모님은 남편에게 3천만 원대 중형차도 선물해 주셨죠. 사장이 됐으면 번듯한 차도 한 대 끌고 다녀야 하지 않겠나. 내가 전에도 말했지. 우리가 뒤에서 팍팍 밀어줄 테니 자네 마음껏 날개를 펼쳐보게. 자네 워낙 성실하니까 뭐든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또 서울에 살던 남동생은 우리 매형 어딜 가든 기죽지 말라며 좋은 구두까지 사다 주더군요. 그렇게 새 차를 끌고 새 구두를 신은 채 시댁에 갔더니 시부모님은 멋들어져 보이는 남편을 보며 울컥하셨어요. 시모는 벅찬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감사할 때가 어디 있다니. 저 비싼 차를 사위 위해서 덜컥 사주시다니. 사돈 총각도 마음이 어쩜 이렇게 예쁘냐. 어? 저 구두 번쩍거리는 것 좀 봐라. 고맙다, 애미야. 우리 문호를 믿고 밀어줘서 정말 고마워. 남편의 가장 큰 장점은 성실함이었는데요. 사업을 시작한 뒤 남편은 잠도 줄여가며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초반엔 뭐가 잘 안 되는지 죽상인 날도 많았는데 그래도 남편의 표정은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만 좀 꼬였지 곧 운이 따라주어 사업이 술술 풀렸던 겁니다. 남편 통장에 꽂히는 돈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남편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기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남편에게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구체적으로 대체 무슨 사업인 거야? 뭔데 이렇게 초반부터 잘 풀려? 그냥 유통사업이라니까. 좀 전문적인 거라 당신은 들어도 잘 이해 못할 거야. 어려워서. 자자, 사모님. 사모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 흡족하게 만지시면 됩니다. 골치 아픈 사업 내용은 일절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그냥 유통사업이라며 웃어 넘기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사무실에도 찾아가 봤는데요.
사무실도 멀끔하고 몇 명이나 되던 직원들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냥 뭔지 몰라도 사업이 잘 돌아가긴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거기까진 좋았어요. 그런데 거듭 사업이 성공을 거두니 언젠가부터 남편이 점점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엔 알뜰하고 검소하게 살림을 꾸리려는 절 보며 현명한 아내다, 난 참 결혼을 잘했다고 말했던 사람이 점점 제게 무안을 주기 시작하더군요. 당신도 인터넷으로 애들 싸노 찾고 있는 거야? 백화점이나 비싼 아동복 매장 가서 사라고. 이젠 내가 벌만큼 버는데 왜 그렇게 궁상이야? 뭐? 궁상? 내가 뭐 애들 싸구려 사 입혀? 기왕 살 거 가격 비교는 꼼꼼하게 하고 사야지.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크는 게 애들인데 그런 애들 옷에 뭐하러 몇십만 원씩 돈을 써. 금세 작아져서 1년도 채 못 입을지도 모르는데. 그럼 또 사면 되지. 부모가 자기들한테 돈 아끼는 거 애들도 다 안다. 애들 괜히 싸구려 입히고 같이 나가면 내가 창피하잖아. 내가 그래도 나름 성공한 사업가인데. 아휴, 결국 그게 중요했구나? 당신 체면? 입는 옷 하나하나에 떨어질 체면이라면 애초부터 없는 게 나아. 그리고 난 궁상이 아니라 알뜰하게 쓰고 있는 거야.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건 흥청망청 과소비하는 거고.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애들 옷에 부자도 아니고 누가 한 벌에 몇십만 원씩 돈을 쓴답니까? 그래도 저 나름대로 괜찮은 옷을 사서 입히고 있는데 남편은 그런 저더러 궁상 맞다며 인상을 쓰더라고요. 결국 이유는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체면이 떨어진다는 거였죠. 그렇다고 남편이 제게 생활비를 팍팍 줬던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 카드를 주면서 알아서 쓰라고 했는데 결제 내역이 하나만 날아가도 당신은 나 같은 남편 둔 걸 감사해야 돼. 나처럼 통 크게 카드 주면서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남편이 어디 있냐? 남편 카드로 카드 딱딱 긁으니까 당신도 좋지? 당신처럼 복받은 여자 또 없어. 나한테 잘해. 당신처럼 평범한 직장인이 나 같은 남편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 당신은 완전 운이 좋았던 거야. 하고 생색을 내는 거예요. 어찌나 빈정이 상하던지 누군 뭐 돈 안 번답니까? 벌이가 많아질수록 남편은 콧대가 아주 하늘을 찌르며 저를 자꾸 자신의 발 아래로 두려고 하더라고요. 언젠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남편이라며. 당신 성공한 거야 축하할 일이지만 왜 자꾸 날 무시하려고 드냔 말이야. 말을 해도 아다르고 어다른 거라고. 애초에 내가 없었으면 지금의 당신도 없었어. 가끔은 너무 기분이 나빠 이렇게 쏘아붙이기도 했네요. 그럼 남편은 입을 삐죽 내밀며 그냥 제 말을 무시해버렸죠. 그러더니 언젠가부턴 제가 무슨 말만 하면 툴툴대고 쇼핑도 딱 자기 것만 비싼 명품으로 도배를 해서 오더라고요. 전 그렇다 쳐도 애들 옷 하나 제대로 안 챙기던 남편에게 정말 서운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서운함을 표현하면 남편은 또 이런 식으로 비꼬곤 했죠. 애들 옷은 현명하고 검소한 당신이 알아서 잘 사 입히잖아. 난 기껏해야 과소비밖에 못하는 사람이라. 정말 속 좁은 사람 아닙니까? 너무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기가 차더라고요. 또 어느 날 남편은 저희 아빠가 선물해 주신 차를 제게 그냥 줘버리더군요. 그리곤 이런 방과 하나 없이 대출을 껴서 비싼 외제차를 사오더라고요. 이깟 대출이야 금방 갚아. 당장 현금이 그만큼 없어서 할부로 긁은 것뿐이야. 내가 체면이 있지? 이 정도 끌어줘야 하지 않겠어? 그런 남편에게 아빤 내심 서운해하셨습니다. 사준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차를 헌시작 치우듯 했으니까요. 게다가 초반엔 감사하다며 저희 부모님께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화 한 통도 걸지 않았으니 더더욱 서운하실 수밖에요. 남편은 제게 삐지기 시작하면서 저희 부모님께도 소홀해졌던 겁니다. 뭘 이런 거 가지고 서운해하세요? 제가 워낙 잘나진 걸 어떡합니까 그럼. 성공한 사업가가 고작 3천만 원짜리 차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무시한다니까요. 아빠에게 이딴 식으로 말하던 남편과
전 그날 집으로 돌아와 박이 터지게 다퉜습니다. 고작 3천만 원? 당신 회사 다닐 때 연봉이 3,300이었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더니 어떻게 아빠한테 그딴 말을 해? 제 말에 틀린 부분이 없으니 남편은 뭐라고 대꾸도 못하며 씩씩대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사이가 멀어져 가던 와중 남편은 절 외적으로까지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에휴, 당신 옷을 그따위로 입고 나온 거야? 창피해서 진짜. 나 아줌마요 하고 광고하는 거야? 청바지에 티가 뭐 어때서. 애들 케어해야 하는데 그럼 원피스라도 입고 나오리? 나오면 애들 하나도 안 돌보고 나 혼자만 챙기게 하면서 말이 많아. 그럼 몸매 관리라도 좀 하든가. 형 와이프 보면 티에 바지만 입어도 태가 철철 나더만. 당신은 아유. 그 사람 아직 애도 안 낳았고 원래 모델도 했던 사람이라며. 애 둘 낳은 나랑 그 여자랑 같아? 당신 애 낳느라 골반 다 틀어진 아내한테 그게 할 소리야? 그리고 나 키 164에 55kg밖에 안 나가. 진짜 계속 사람 속 긁을 거면 당신 그냥 가. 오랜만에 웬일로 따라 나서네 했더니만 사사건건 사람 기분 잡치게 원. 나만 애들 데리고 나갔다 올 거야. 남편과 동업하던 형님은 원래 노총각이었는데요. 사업에 성공한 뒤 전직 모델이기도 했던 어린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절 비교하며 절 자꾸 깎아내리더라고요. 또 TV에 성공한 사업가가 나오기라도 하면 저 남자 아내도 분명 예쁘고 어릴 거다. 성공한 사업가들 아내는 대부분 예쁘거나 연예인이다. 라는 말을 하며 꼭 끝에 한숨을 쉬곤 했죠. 아, 내가 결혼을 너무 빨리 했어. 라고 하면서요. 저는 너무 열이 뻗쳐 한 번은 남편 얼굴에다 묻히고 있던 무생채를 확 집어던져버렸죠. 먼저 돈 없는 자기한테 씹어달라고 애원했던 게 누군데? 나야말로 사람을 단단히 잘못 봤어. 좀 성공했다고 이렇게 기고만장한 인간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내가 먼저 안 만나줬을 거야. 변한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제 사이가 멀어지며 시부모도 절 우습게 여기더군요. 전엔 제가 가면 버선발로 달려나오던 시부는 제가 시댁에 가도 말도 잘 안 걸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안 입고 온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그럼 시간이 몇인데 내가 아직도 밥을 안 먹었겠니? 넌 시애미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할 말이 없어? 네? 그냥 요즘 자꾸 체하신다길래 걱정돼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죠. 내가 자주 체하는 거 알면 속은 좀 어떠세요 하고 물어봐야지. 왜 밥을 먹으냐고 물어봐. 왜? 내가 또 밥 먹고 체했으면 좋겠니? 처음엔 그렇게 당황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러던 분이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비꼬고 시비를 거니 처음엔 황당해서 별다른 대꾸도 못했어요. 말문이 막혔거든요. 그러다 슬슬 제게 이런 말을 하는데 그제야 전 시모가 제게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었어요. 너 요즘 우리 문우랑 사이 껄끄러워지고 있다며? 남편이 그래요? 그래. 우리 문우가 요즘 잘 버는 만큼 네가 대접 좀 잘해주고 있나 싶어서 물어봤더니만 아주 네가 찬밥 취급을 한다고 하더구나. 찬밥이라뇨. 애들 아빠가 먼저 절 자꾸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말을 하니까 저도 화가 나서 그런 거죠. 애들 아빠 왜 말을 그렇게 한대요? 뭐야? 예. 네 시애비가 나한테 그만큼 잘 벌어다 줬으면 난 네 시애비가 발가락이 손가락이라고 해도 다 맞다고 해줬을 거다. 네가 어디 가서 우리 아들 같은 애를 만날 수 있었겠어? 운 좋게 그런 능력 있는 남편 두게 됐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야지. 네가 친정에 좀 산다고 해도 우리 아들이 결혼만 안 했으면 걔 데려가겠다는 더 잘난 집안 딸들이 수두룩했을 거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고만고만한 친정 믿고 우리 아들이랑 맘먹을 생각 하지도 말어. 부부가 위아래가 어딨어요. 저랑 저희 친정에서 남편이랑 어머님 아버님께 잘해드렸던 건 생각도 안 나세요? 그때 저희 친정이랑 제가 이 집안 무시한 적 한 번 있었냐고요. 말씀 참 서운하게 하시네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달라진다더니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시모도 시부도 돈 잘 버는 남편을 떠받들듯 모시며 살고 있지 않던 제가 못마땅해 했던 거죠. 저와 이를 미주알 고주알 잃은 남편도 문제였지만 아들이 좀 잘 나간다고 저에 대한 태도가 180도 변한 시부모도 기가 막혔죠. 그 집에서 유일하게 제게 미안해하고 가족들을 다그치던 사람은 시누이 딱 한 명뿐이었어요. 그렇게 점점 지쳐갈 무렵 전 아주 의심스러운 남편의 모습을 자꾸 보게 됐습니다. 그건 남편의 사업에 대한 거였는데요. 의도치 않게 남편이 사업상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수상쩍더라고요. 형. 이번에 호구 둘 더 구했어. 대충 50만 원씩만 쥐어줘도 될 것 같아. 우리가 그걸로 뭘 할 줄 알고 고작 몇십 준다니까 눈물까지 흘리면서 고마워하더라고. 하여간 없는 것들이란 다루기 참 쉬워. 여보세요? 야, 임마. 신입들이 뭘 구구절절 설명한답시고 헛고생이야. 아유, 초짜 티 낸다. 놓친 애들이 들으면 뭐 알아? 대충 현금 챙겨주고 빨리 사인만 받으라고 해. 어차피 우린 빨리 손 털고 챙길 것만 챙겨서 튀면 끝이야. 걸려봤자 명의 빌려준 호구들 인생이 망하지 우리가 망하냐? 여러분이 듣기에도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리 들어도 제기엔 정상적인 내용으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전 남편이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추궁했더니 남편은 생사람 잡지 말라며 펄쩍 뛰었어요. 당신 하고 있다는 사업 정확하게 뭔지 제대로 설명해봐. 당신 혹시 사람들 상대로 사기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빨리 똑바로 말해. 당신 통화하는 거 들으면 너무 수상쩍다고. 아니야. 당신은 왜 남의 전화를 엿두고 그래? 그냥 거래처랑 개인 투자자들 얘기고 사업상한 얘기야. 형이나 편한 직원들이랑 말하는 거니까 그냥 좀 험하게 말한 것뿐이라고. 진짜 생사람 여러 잡을 여자네 이거. 당신 요즘 나랑 사이 안 좋다고 이딴 식으로 트집 잡는 거야? 아유 진짜 질린다 질려. 그 뒤로도 전 엄한 사람들 피해주지 마라. 지금 하는 일 빨리 그만둬라 하고 말하며 남편을 몇 번 더 들들 볶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고함까지 질러버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곤 했죠. 저는 여전히 남편을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또 시댁에 가서 일렀는지 시모는 제게 전화를 걸어 난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야, 너 설마 우리 아들 질투하니? 아니 멀쩡하게 사업 잘만 하고 있는 애한테 왜 사업을 그만두라고 난리야? 불법은 무슨 불법이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한 앤데. 그 성실함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 애들 아빠 분명 뭔가 문제가 있다고요. 시모도 시부도 말이 안 통하기 매한가지였어요. 그리고 그 일로 앙심을 품었는지 시모는 제게 억지까지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시모는 제가 시댁에 가면 제 앞에 고무장갑부터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거 끼고 오늘 싱크대랑 가스레인지랑 벽까지 주방 대청소 좀 해라. 내가 힘이 없어서 기름때가 영 안 지워져. 시모는 제게 주방 대청소를 하라느니 냉장고 대청소를 하라느니 갈 때마다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땐 이미 시부모에게 너무 빈정이 상해 시댁에 잘 가지도 않고 저도 날이 서 있을 때였거든요. 당연히 전 그 부당한 시집살이 응하지 않았는데 그걸 시모뿐 아니라 남편까지 절 몰아세우곤 했죠. 당신 우리 어머니 말 무시해? 시어머니가 하라면 하는 거지 어디서 토를 달아? 여태 우리 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셨더니 우리 어머니가 물러 보이는 거야? 당신 그거 직무유기야. 며느리 직무유기라고. 직무유기 같은 소리 하네. 며느리가 무슨 종이야? 전 절 종 취급하는 집에 더 있고 싶지 않네요. 죄송하지만 먼저 가보겠습니다. 남편의 기고만장으로 시작된 불안은 그렇게 감정 싸움으로 완전히 번져버렸습니다. 그 이후 전 시댁에 아예 가지도 않았고 당연히 남편과의 불안은 더더욱 심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집까지 찾아와
제 화를 폭발시키더군요. 너 요새 완전 웃긴다. 시부모한테 안부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우리 집에도 안 오잖아. 가기만 하면 절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절 안 보고 싶어 하시는 줄 알았죠. 네 태도가 그렇게 삐딱하니까 네가 마음에 들리겠니? 그래도 며느리인 넌 꼬박꼬박 도리를 다해야지. 너 내가 오늘 확실하게 말해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다. 그때부터 시모는 제게 황당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너 앞으로 계속 우리 집 며느리를 살려면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 첫째, 하루에 2번씩 나랑 네 시애비한테 각각 문안 전화할 거. 둘째, 일주일에 3번씩 우리 집에 와서 네 시부모 밥 차리고 뒷정리까지 싹 마친 뒤에 돌아갈 것. 지역이 다르다고 해도 꼴랑 바로 옆인데 뭐니 어쩌냐는 핑계댈 생각은 하지도 마라. 그리고 셋째, 네 남편이 뭐라고 하든 말대꾸하지 말고 하늘처럼 오실 것. 저 무슨 여기 팔려왔나요? 근데 이게 끝까지 건방지게 선택해. 내 말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이 집 며느리 자리 내려놓고 이혼하든가. 너 아니어도 우리 아들 좋다고 할 더 좋은 여자 세고 셌으니까. 우린 너 하나도 안 아쉬워. 우리 어머니 말씀 들었지? 잘 생각해. 난 어느 쪽이나 아쉬울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내 말에 하나도 안 지고 떽떽거리는 당신이랑 사기 지겨워졌거든. 근데 당신 성격에 납작 엎드려 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지? 그 기가 막힌 요구들 끝에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희미하게 웃던 시모와 남편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시모는 더 잘난 며느리를, 남편은 더 잘나거나 어리고 예쁜 새 아내를 찾고 싶어 저를 쫓아내려고 했다는 걸요.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그 고약한 속내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저는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는 걸 느끼며 소리쳤어요. 아, 그러니까 결국 새 며느리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억지를 쓰고 계신 거죠? 아니 난 선택하라고 했지 굳이 그렇게 말은 안 했다.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어머님 정말 낯짝도 두꺼우시네요. 남편이 이렇게 성공하기 전엔 저만 보면 네가 복덩이다, 우리 은인이다 하면서 얼마나 고마워하셨어요. 제가 그 좁고 허름한 집에서 보증금 5천이나 드리면서 이사시켜드린 건 까맣게 잊어버리셨나 봐요. 아이고, 째째하게 그깟 5천 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생색낸다고 그렇게 뭐라고 했다면서 너도 똑같구나, 어? 내가 이래서 널 싫어하는 거야. 고작 5천만 원 가지고 어차피 우리 집 네 명이니까 보증금 빼서 가져가거라. 사준 것도 아니고 전세도 아닌 그깟지. 더럽고 치사해서 우리도 필요 없어. 네, 그럴 겁니다. 이혼? 당연히 할 거예요. 이런 안면몰수 인면수심인 집안인 것도 모르고 시집 와서 물심양면 다 퍼졌던 제가 바보였죠. 이딴 은혜도 모르고 얼굴에 철판만 깔 줄 아는 집안, 저도 사양이네요. 그런 제 말에 남편도 시모도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하더군요. 제가 이혼한다고 하니 둘 다 표정이 밝아지기까지 하더라니까요. 저는 그런 그들에게 온갖 악담을 다 퍼부어줬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좀 성공하니까 배는 게 없나 본데 어디 그 기고만장이 얼마나 가나 내가 두고 볼 겁니다. 어머님은 아들이 엄청 잘난 인간인 줄 아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 저 인간 그렇게 오래 못 가요. 어머님은 제가 뭐라고 하든 기막에 끼고 모른 척하고 싶은가 본데 어디 그 잘난 아들 끌어안고 오래오래 호강하면서 살아보세요. 이혼하기로 했으면 끝이지.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내 사업 그런 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그렇게 평생을 우겨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봐라. 그게 가려지나. 당신도 마찬가지야. 어려울 때 옆에 있어준 사람 버리는 인간치고 잘 되는 경우 하나도 못 봤어. 대체 언제 천벌이 내리나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거야. 알았어? 그렇게 전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시부모와 남편의 행동 때문도 있었지만 남편의 의심스러운 사업 때문이라도 남편과 빨리 손절하고 싶더라고요.
남편은 이때다 싶어 얼른 짐을 빼서 새 집을 구해 나가더군요. 저는 시부모가 살던 월세집을 빼버렸고 시부모 또한 남편이 새로 구한 집으로 이사를 가버렸죠. 서로 이혼 의사가 확고했기에 이혼은 빠르게 진행됐는데요. 다행히 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올 수 있었답니다. 남편은 양육 의사가 전혀 없었거든요. 심지어 자기가 먼저 아이들 양육비까지 일시불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랑 애들 문제 깔끔하게 정리해야 내가 얼른 마음 편하게 새장가 가지. 돈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네. 새 여자 만날 생각에 애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냐? 어디 앞으로 우리 애들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재산분할은 변호사를 선임해 최대한 유리하게 받아낼 수 있었어요. 친정과 제가 남편과 시댁을 위해 지원해줬던 것들과 남편 사업 초기에 들어간 제 돈까지 그 모든 걸 합치니 제게 꽤 상황이 유리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혼이 정리되며 전 시모를 마주칠 일이 있었는데 시모는 끝까지 뻔뻔한 표정으로 이러더라고요. 이제 아주 내 속이 아주 시원하구나. 우리 아들이 너보다 훨씬 잘난 여자를 만날 수 있게 돼서 솔직히 네가 뭐가 볼 게 있니? 나이 들어서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는 걸 보니 노망이라도 나셨나 봅니다. 제가 보기엔 싹수가 노란 저놈은 앞으로 우리 딸 발가락 떼 정도 되는 여자조차 못 만날 것 같은데요. 한심한 집안 같으니라고. 그때 제 옆에 있던 아빤 그런 시모에게 속 시원한 한 방을 날리셨답니다. 그 집 식구 중 이혼 후에도 여전히 시누이만이 제게 마지막까지 사과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이혼한 후 전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빤 부정 탔다며 저와 그놈이 살던 집을 팔아버리셨어요. 다행히 샀을 때보다 값이 많이 오른 상태라 아빤 이익도 남길 수 있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8개월 뒤 전 시모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요. 시모가 전한 소식은 아주 통쾌하게 그지없더군요. 예, 너 뉴스 봤니? 뭐야, 어머님, 아니, 아주머니 번호 바꾸셨어요? 누군지 알았으면 안 받았을 텐데. 근데 무슨 뉴스요? 우리 아들 뉴스에 나왔다. 우리 아들 지금 완전 큰일 났어. 글쎄, 전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시나요? 전 남편은 무려 뉴스에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유심강 혹은 대포폰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노인들을 상대로 한 아주 악질적인 범죄 조직에 가담해 있었더라고요. 남편과 동업자 형이란 사람은 형편이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대가를 주겠다고 접근해 그분들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게 만든 뒤 그걸로 고가의 휴대폰을 할부로 사들였다더군요. 그렇게 마련한 휴대폰이나 사은품을 중고시장에 되팔아 수익을 챙겼고 정작 명의를 빌려준 노인분들은 할부금과 소액 결제 청구서를 뒤집어 쓰고 채무 독촉까지 당해야 했다고 하네요. 말 그대로 유심깡이라고 불리는 수법인데 그 과정에서 대포폰도 대량으로 유통됐다고 합니다. 결국 수많은 어르신들이 빚더미에 앉게 됐고 전 남편과 그 일당은 엄청난 범죄 수익을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합법거리더니 실상은 이런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금액을 들어보니 많이도 헤쳐먹었더라고요. 이건 시모와 통화를 마치고 인터넷으로 제가 뉴스를 찾아본 후의 얘기긴 한데 모자이크가 되어 있어도 전 뉴스에 나온 전 남편의 얼굴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제가 그 얼굴을 몰라봤겠습니까? 역시 남의 피눈물 빨아먹고 그렇게 기고만장하더니 아주 꼴 좋게 됐네요.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예,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무슨 말을 그렇게 차갑게 하니. 난 정말 걔가 합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애미야, 나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 돈 좀 빌려다오. 문호 지금 구속수사 받고 있는데 걔 계좌가 지금 다 가압류 상태야.
너도 알다시피 나랑 네 시애빈 돈도 없잖니. 제발 우리 문호 변호사 선임비랑 합의금 좀 빌려다오. 너 착한 애자 너. 합의금이요? 심지어 그게 끝이 아니더군요. 덜미가 잡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전 남편은 술을 마시고 한 건물 경비원에게 손찌검까지 심하게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 조사를 받고 많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전 남편은 징역살이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나 봅니다. 그 상태에서 술을 잔뜩 먹고 돌아다니다 그 건물에 노상 방뇨를 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을 제지하던 건물 경비원에게 화풀이를 했던 겁니다. 가뜩이나 불리한데 그 일까지 더해지면 재판장에서 얼마나 불리해지겠니. 그쪽에 합의금이라도 쥐어주면서 선처를 부탁해보려고 한다. 우리 아들 이러다 진짜 감옥살이 크게 하게 생겼어. 제발 도와다오. 현정이 그것은 지 오빠 일인데도 아주 죗값을 톡톡히 치러봐야 한다면서 자긴 절대로 안 도와주겠대. 안 그래도 너 이혼시킨 뒤에 가족들한테 정이 떨어진다면서 집에도 안 오던 앤데 이번 기회에 가족들 아예 상종도 안 하고 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댈 데가 너밖에 없다. 제발 도와다오. 사람을 그렇게 쫓아낼 땐 언제고 아주 가소롭더군요. 전 제게 울며불며 애원하던 시모에게 딱 잘라 거절한 뒤 전화를 끊었어요. 사람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했으면 당연히 그 죗값을 치러야죠.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인간이 다른 사람 등쳐먹는 인간이라는데 그것도 돈 없고 힘없는 노인분들 상대로 그런 짓을 저질러요? 아주 평생 감옥에서 썩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우습게 보인 모양인데 난 내 사람한테 착해도 내 뒤통수 친 인간들은 사람으로도 안 봅니다. 날 그렇게 배신한 대가로 어디 남은 평생 궁상맞게 잘 살아보세요. 범죄자 아들 옥바라지나 하면서요. 그 뒤 최종적으로 전 남편은 범죄 수익금 몰수와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금융계좌까지 전부 동결됐습니다. 그리고는 전 남편도 동업자 형도 모두 징역형을 받게 됐죠. 남의 피눈물 위에 드러누워 호의호식하려던 전 남편의 이기심은 그렇게 얼마 못 가 종지부를 찍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아들을 통해 사리사욕을 채우려던 시부모 또한 전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게 됐던 거예요. 그런 그들과 달리 전 요즘 아주 행복합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아빠를 찾지 않고 요즘엔 할아버지 할머니의 껌딱지가 되어 잘 자라주고 있고요. 두 분의 손주 사랑이 워낙 지극하시거든요. 제 남동생은 슬슬 오래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저희 가족은 곧 새로 생길 예정인 지방 경사에 많이 들떠있는 상황이랍니다. 예전에 몇 번 동생이 여자친구 집에 데려온 적도 있었는데 사람이 정말 참하고 착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얼마 전 횟집을 접고 여유로운 노후를 살기 시작하셨답니다. 너도 알다시피 요즘 가게 매출이 자꾸 떨어지고 있었지 않니? 꾸준히 찾아주는 단골분들이 있었다지만 과거 영광은 이미 지나갔지. 우리도 이제 곧 70을 바라보는데 더 늦기 전에 좀 여유롭게 쉬면서 살고 싶구나. 우리가 집에 있으면 일 다니는 너 대신 애들도 더 잘 챙겨줄 수 있고 얼마나 좋냐. 물론 이만 쉬고 싶다는 두 분의 뜻도 충분한 이유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혼자 일하며 아이들을 챙기던 딸이 안쓰러워서 은퇴를 더 앞당기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아무리 나이 들어도 자식 걱정뿐이라더니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뿐이네요. 전 앞으로 그런 부모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을 착실히 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전 남편이 감옥에서 출소한다고 한들 그 지방관 상정조차 하지 않으려고요.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최대한 아이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잘 생각해 보려 해요. 부디 저희 아이들이 자기 아빠의 비양심적인 성격만은 닮지 않길 바라면서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전 욕심만큼 무서운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남편이 괜한 욕심을 부려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시부모가 더 좋은 며느리를 보고 싶다는 염치 없는 헛꿈을 꾸지 않았다면
적어도 그 집안이 그렇게 몰락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지나친 욕심 끝에 남는 건 허무하게 사라질 신기루뿐입니다. 정말로 손에 움켜쥐고 살아야 할 존재는 모렴치한 헛꿈이 아닌 참된 양심과 도리라는 말씀을 사연을 마치며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연에 적은 이름들은 전 남편의 이름을 포함해 모두 가명임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제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염치 없이 바라기만 하는 사람을 냉정하게 손절하려고 했던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던 사람은 바로 시모였는데요. 시모의 뻔뻔한 행동 때문에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남편과도 시모 때문에 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땐 했었습니다. 그런 시모와의 갈등 사이엔 늘 문제의 중심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숙이랍니다. 그땐 정말 심각했는데 이제야 좀 웃으면서 얘기를 꺼내볼 수 있게 되었네요.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 중에서도 가족 간 갈등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 기가 막힌 제 얘기도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요. 저희 친정집은 부모님과 저 그리고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빠는 젊었을 적부터 제조업 사업을 운영하시고 계시고요. 지금은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아빠의 엄청난 고생이 있었답니다. 아빠는 어릴 때부터 고생을 정말 많이 해서 손엔 굳은 살이 잔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빠가 장난으로 제 얼굴에 쓰다듬을 때면 그 거친 손 때문에 까슬까슬할 때가 많았어요. 아이고, 예쁜 우리 딸 학교 잘 다녀와? 아이 아빠 얼굴 아파. 아프다니까. 에이 왜 그래. 이 아빠가 우리 딸 예뻐서 그렇지. 까칠한 아빠의 손은 투박했지만 전 한편으로 그 손이 있었기에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손에 굳은 살이 박힐 때까지 열심히 일하셨기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걸 전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었어요. 엄만 가정주부로 저와 남동생을 살뜰히 챙겼고 누구보다 아빠를 뒤에서 잘 서포트 하셨습니다. 아빠는 일도 참 열심히 하셨지만 가정에서도 늘 다정하고 좋은 분이었어요. 이렇게 늘 화목했던 저희 집에 불행이 생기게 된 건 남동생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착하고 말 잘 듣던 남동생이 갑자기 고등학교에 가더니 사춘기여서 그랬는지 심하게 방황을 하고 공부는 안 하고 매일같이 놀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다 방황을 심하게 하면서 학교도 빠지고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자 아빠 남동생은 정말 매일 싸우곤 했습니다. 김은성 너 이 자식, 너 학교 안 갈 거야? 얼른 일어나.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도 자고 있어? 얼른 일어나. 아, 왜?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아빠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뭐 이 자식아? 이 자식이 오냐 오냐 하니까 아빠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얼른 일어나. 안 일어나? 아이 진짜. 단순히 사춘기 일탈이라 생각했던 남동생의 방황은 생각보다 오래 이어졌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니 대학에 갈 리가 만무했고 남동생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백수로 그렇게 탱자탱자 집에서 놀고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 남동생을 보면서 아빤 과감한 결단을 내리셨답니다. 바로 남동생을 집에서 내쫓는 거였어요. 자, 이거 밖에 가면 원룸고 할 수 있는 보증금이다. 아빤 이제 할 일 다 한 것 같다. 대학도 안 가, 일도 안 해. 이러고서 사는 아들, 아빤 더 이상 못 책임지겠다. 네 인생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 아빤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뭐라고요? 나더러 집을 나가라고요? 아빠, 내가 왜 집을 나가요? 부모도 부모로서 책임이 있지만 자식도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야. 자식이 자식 본분을 안 지키는데 부모가 왜 다 책임을 져야 하니?
이걸로 애비 노릇은 끝이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러면 내가 무서울 줄 알고요? 알았어요. 나가면 되잖아요. 나가면. 결국 남동생은 그렇게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남동생은 혼자서도 거뜬히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디 사회생활이 쉽겠습니까? 막상 그렇게 나가서 혼자 살다 보니 이 사회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남동생은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그래도 꼴의 자존심에 잘못했다고 빌지는 못하고 종종 저한테 연락이 오곤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 역시 당시 대학생이었으니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연락 와서 밥 한 끼 사달라고 하길래 남동생을 데리고서 김밥 한 줄과 라면을 사 먹으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야, 너 밖에서 뭐하고 사냐? 뭐하고 살길래 밥 한 끼 먹을 돈이 없어? 아이, 몰라. 그냥 여기저기 알바하고 배달하고 그러는데, 아휴, 몰라. 방 월세 낼 돈도 없어. 그러길래 아빠한테 대들긴 왜 대들어?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큰 게 뭐 네 힘으로 컸는 줄 알아? 하여간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당장 아빠한테 가서 싹싹 빌어. 어?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근데 내가 빌면 아빠가 용서해 주실까? 그렇게 남동생은 집을 나간 지 1년 만에 싹싹 용서를 빌고서 다시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아빠가 절대 못 들어오게 하실 줄 알았는데 아빠는 별말 없이 남동생이 다시 들어오는 걸 허락하셨어요. 그리고선 남동생이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시킨 일이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공장으로 출퇴근을 하라는 거였어요. 아빠는 평소에도 남들보다 일찍 새벽에 출근하고 남들보다 늦게 저녁이 되어 퇴근을 하셨는데 그 시간에 맞춰 남동생이 똑같이 일하러 가는 조건으로 받아주셨어요. 결국 남동생은 그 후로 계속 아빠 똑같이 출퇴근을 하게 되었고요. 당연히 처음엔 새벽에 일어나 늘 툴툴대면서 남동생은 출근을 했습니다. 뭐야, 너 벌써 가니? 몰라. 아빠가 얼른 가재. 아직 해도 안 떴는데. 그렇게 내내 잠에 취해 출근하던 남동생은 거의 6개월 동안을 그렇게 아빠와 함께 동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이 딱 지나자마자 남동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내가 좀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루는 아빠가 그냥 다른 직원들 출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오라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도 남동생은 아빠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 같이 출퇴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갑자기 변한 남동생 모습에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웬일이냐며 물어봤던 적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동생이 하는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네요. 아, 누나, 아빠 회사 다니는 사람들 다 10년 넘게 거기서 일한 거 알고 있었어? 난 몰랐는데. 저번에 회식하면서 들어보니까 다들 진짜 치열하게 살더라. 어떤 형은 집이 어려워서 대학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바로 일을 시작했대. 그러면서 회사 다니면서 야간대 다니고 대학 졸업장도 땄다고 하고 외국에서 온 사람도 있는데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비행기로 몇 시간이나 날아서 와야 하는 여기까지 와서 일한다더라고. 가족들 못 본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더라. 그걸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싶더라고. 오, 웬일이야? 그래서 너 요즘 열심히 일하는 거야? 어, 난 그냥 아빠가 사장이니까 힘들게 일 안 하면서 돈 버시는 줄 알았는데 새벽에 나가서 아빠는 직원들보다 먼저 일 시작해서 제일 늦게까지 일하시더라고. 그거 보고 수십 년을 그렇게 일한 아빠가 참 존경스럽고 또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나도 열심히 이제 일해보려고. 그 뒤로 남동생은 정말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아빠는 본인이 치열하게 살아온 전쟁터 같은 일터의 모습을 남동생에게 보여주면서 스스로 그걸 느끼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아빠의 마음이 통했는지 남동생은 다시 공부를 시작해 시험을 보고 대학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졸업 후엔 정말 좋은 직장에 취직해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답니다.
아빠 늘 저와 남동생에게 하시던 말이 있었어요. 자기 인생이 불쌍하다 여겨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사람은 스스로 움직이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동굴 속에 갇혀 있으면 있을수록 세상과 멀어지는 법이야. 계속해서 부딪히고 부딪히면서 스스로 이겨내려고 노력해야지. 그런 아빠의 인생관 덕분에 저와 남동생은 열심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가족들과 얘기하면서 그렇게 극복하곤 했습니다. 그런 아빠와 비슷한 성격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된 건 30대 후반이었어요. 저보다 4살이 많았던 남편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이었답니다. 시댁 형편이 넉넉지 않아 결혼이라는 건 꿈도 꾸지 못했다던 남편의 말을 들으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시댁은 시부모님과 남편의 형인 시숙이 있었습니다. 시숙 역시 미혼이었고 시댁에선 결혼할 때 어떤 지원도 할 형편이 아니었어요. 남편 역시 시댁 생계에 보태주다 보니 모아둔 돈이 넉넉하지 못했고요. 다행히 친정에서 조금 도움을 주시며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희 친정에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렇게 결혼하고서 저희는 아들 한 명을 낳게 되었어요. 시부는 젊었을 적부터 현장 일을 하시다 보니 여기저기 지방에도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시숙과 남편을 시모 혼자 돌보며 거의 키우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시부께서 말수가 별로 없으셨고 조용하셨는데 시모께서는 약간 억센 성격이더라고요. 특히나 시숙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전 처음엔 그저 시숙이 미혼이니 시모가 남편보다 시숙에게 더 관심을 두시는가 보다 생각했었네요. 시숙은 겉으로 보기엔 참 멀쩡하더라고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직장도 좋았고 거기다 외모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왜 결혼을 안 하셨을까, 인기도 많았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처음엔 들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보다 보니까 왜 시숙이 결혼을 못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시숙은 약간 여자에 대한 집착이 좀 심하더라고요. 시숙은 따로 나가 살고 있었는데 명절에 한 번씩 만나면 이상하게 전화기를 손에서 놓질 않더군요. 계속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어디냐, 누구랑 있냐, 뭐하냐 아주 꼬치꼬치 캐묻고 그러기에 누군가에서 물어봤더니 시숙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 경악한 적이 있었네요. 아주버님, 대체 누군데 그렇게 전화를 계속 하세요? 중요한 전화예요? 내내 전화도 못 넣으시고 휴일인데 일하시는 거예요? 아, 여자친구예요, 재수씨.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을 데가 없어서 걱정돼서요. 네? 여자친구요? 아니, 여자친구면 집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전화해서 어디냐고 물어보세요? 아, 혹시나 해가지고요. 눈에 안 보이니까 솔직히 뭐하고 다니는지 모르잖아요.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시숙을 보며 정말 심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숙은 정말 여자친구에게 집착을 심하게 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또 퍼주기도 엄청 퍼주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여자들이 좋아하는 명품백 브랜드를 묻더라고요. 사실 그때 시숙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던 상황이라 전 다시 만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아주버님 여자친구 다시 만나시는 거예요? 저번에 헤어졌다고 하시더니 다시 만나시는구나. 에이, 아니에요. 전 여자친구 아니고 얼마 전에 소개팅 했는데 느낌이 빡 오더라고요. 왠지 이번엔 잘 될 것 같아서요. 이번엔 또 그분 생일이라고 하길래 선물 하나 해주려고요. 네? 겨우 소개팅한 사람인데 명품 가방을 벌써 선물해 주려고요? 좀 과하지 않나요? 과하기는요. 이 정도는 해야 여자 마음이 움직이죠. 진짜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마음을 얻기 위해선 아예 물불 가리지 않고 선물 공세를 했던 게 바로 시숙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퍼다줘도 워낙 집착이 심하고 그러니 여자들이 버티질 못하고
금방 이별을 통보하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시숙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서 파혼한 것만 해도 벌써 3번이나 됐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한 번씩 크게 이별을 겪고 나면 시숙이 집에서 치과하고 연락도 다 끊어버리는 모양이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시모의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한숨을 푹푹 쉬기 시작하더군요. 전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물어봤습니다. 뭐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시댁에 무슨 일 있대? 아니, 형이 또 여자랑 헤어졌나 보더라고. 엄마가 자기 전화 안 받는다고 걱정된다면서 나더러 형 집에 가보라잖아. 아니, 엄마가 가보면 될 걸 왜 나한테 자꾸 시키는지 모르겠어. 무슨 애도 아니고 말이야. 시모는 유독 시숙에 관한 건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마치 시숙이 아직 어린아이처럼 우쭈쭈 하는 것 같았고 오히려 남편을 마지처럼 대하시더군요. 사실 저희가 결혼할 때도 시모는 좀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아직 장남이 결혼도 안 했는데 우리가 먼저 결혼하는 게 어딨냐며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다 아이를 낳았을 때도 좋아하지 않으셨고요. 심지어 아이가 커가는 동안에도 아이를 볼 때마다 늘 하시던 말이 있으셨어요. 아유, 우리 경수가 장가 가서 이렇게 아이를 낳았어야 하는 건데 순서가 잘못됐어, 순서가. 늘 장남 그렇게 장남만 찾는 시몰 볼 때마다 속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시숙이 시몰을 엄청 챙기고 그러는 것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시숙은 좀 시모에게 무심했죠. 마치 짝사랑을 하는 것처럼 시모는 시숙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 시모가 신경 쓰여 시숙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소개팅을 직접 해준 적도 있었어요. 시모가 간곡히 요청을 해서 자리를 마련한 거긴 했는데 저 역시 시숙이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하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나름 꼼꼼히 알아보고 소개를 해줬었죠. 그런데 그렇게 신경 써서 소개팅을 해주고 난 후에 좋은 얘긴 듣지도 못했답니다. 당시 시숙의 나이가 딱 50이었는데 솔직히 아무리 나이 차가 있어도 30대를 만나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40대 초반의 여자분을 소개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시모가 어찌나 툴툴댔는지 몰라요. 아유, 내가 너랑 사이 안 좋아질까봐 별말 안 했는데 솔직히 여자 나이 40살 넘으면 좀 아니지 않니? 아무리 그래도 이세를 생각하면 좀 더 젊은 애를 만나야 되는데. 네? 어머님, 아주버님 나이가 이제 50이에요. 근데 30대 만나는 건 좀 무리죠. 아니 왜? 우리 애 밖에 나가면 아직도 30대로 보는 사람도 많은데 남자애 늙어 죽을 때까지 아이 가질 수 있지만 여자는 아니잖니. 그걸까지 생각해서 네가 소개를 해줘야지. 내가 그래서 좀 아닌 것 같다고 아들한테 얘기했다. 뭐 외모나 성격이나 이런 걸 좋다고 하던데 아무리 그래도 나이가 좀 걸리는구나. 전 정말 시모의 말을 듣는 순간 2번 다시 시숙에게 소개를 해주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지 절대 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물론 시숙의 외모도 괜찮고 성격이나 이런 것도 뭐 맞는 사람을 찾는다면 결혼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약간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엄청 지저분하다는 거였습니다. 특히나 식사 예절이 아주 엉망이었어요. 뭘 먹으면 약간 지저분하게 먹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이전에 뭘 먹었는지 다 티가 날 정도로요. 하루는 시댁에 갔는데 입에 빨간 양념을 온 사방에 잔뜩 묻힌 채로 시숙이 인사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를 했죠. 어? 아주버님 얼굴에 뭐 묻었어요. 입가에 그거 양념인 것 같은데. 아, 아까 먹은 떡볶이 국물 묻었나 보네. 그러면서 그냥 손으로 쓱쓱 대충 닦고 마는데 그런 시숙을 볼 때마다 참 놀랍기도 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냥 매번 식사가 끝나고 나면 시숙 입은 늘 그런 상태였죠. 거울도 안 보는지 누가 말을 해줘야 또 그걸 닦더라고요. 거기다 같이 외식이라도 할라치면 입맛이 뚝 떨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시숙이 음식에 대한 집착도 있었는지 아주 음식만 나오면 정말 허겁지겁 마구 입안 가득 들여놓기 바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체할까 걱정까지 했다니까요. 어머, 아주버님,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그러다 체해요. 아, 재수 씨가 잘 모르는가 본데 원래 음식은 이렇게 입안 가득 넣어 먹어야 제맛을 느낀다고요. 재수 씨도 한번 해봐요. 그러면서 입에 음식을 가득 물고 말을 하는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 시숙을 보면서 늘 시부는 화를 내시곤 했어요. 이야, 넌 지금 입에 있는 걸 남들한테 다 보여줄 심산이야? 지저분하게 뭐하고 있어? 말할 땐 입에 있는 거 다 삼키고서 얘기를 해야지. 아니, 당신은 애한테 왜 그래? 식구들끼리 먹는데 좀 편하게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고작 그거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야 되겠어? 애가 얼마나 잘 못 먹고 살았으면 커서도 저러겠어. 내내 술만 퍼마시고 지방에서 일한다고 가버리고 가정에 신경도 안 쓰니까 애가 저렇게 먹으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잖아. 당신은 경수한테 잔소리할 자격 없어. 시모는 그런 시부를 대놓고 타박하시곤 했습니다. 사실 시부께선 젊었을 적부터 사고란 사고도 많이 치고 가정에도 많이 소홀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모 혼자 자식들을 키우며 힘들게 사셨는데 뒤늦게 정신 차린 시부가 가정으로 돌아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걸 시모는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시부 역시 젊었을 적 자신의 잘못을 인해 시모의 눈치를 많이 보셨고요. 그러다 보니 시모의 큰아들 사랑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어느 여자가 시숙과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저 역시 시모의 이런 차별로 기분이 나쁜 적이 많았어요. 뭔가 자식으로서 또 며느리로서 도리는 다 바라면서 시모는 저희한테 관심도 두지 않았죠. 심지어 남편의 생일날에도 축하한다 말 한마디만 하셨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시숙 생일이 다가오면 꼭 며칠 전부터 저와 남편에게 전화를 하시곤 했답니다. 3일 뒤에 우리 경수 생일인 거 알고 있지? 그래도 네가 재수씨인데 아주버님은 네가 챙겨야지. 아침부터 축하한다고 연락도 하고 네가 생일 선물도 좀 마련해라. 보니까 화장품이 다 떨어졌던데 네가 좀 괜찮은 걸로 선물해주고. 저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시모는 늘 시숙 얘기만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면 남편은 화가 나서 엄청 화를 내곤 했습니다. 엄마, 아니 내 생일엔 축하한다는 한마디로 땡이더니 왜 형 생일만 되면 며칠 전부터 이 난리냐고.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난 뭐 아들도 아니고 형만 아들이야? 그렇게 형 생일 축하하고 싶으면 엄마가 직접 해, 직접. 난 형 생일 축하 안 할 거니까. 그나마 남편이 한 번씩 크게 시모에게 화를 내다 보니 저한테 그렇게 심하게 대하시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 한 번씩 분노를 표출할 때마다 그 불똥이 또 저한테로 떨어지곤 하더라고요. 준수 출근했니? 아니 아침부터 왜 저렇게 화를 낸다니. 니들 뭐 싸웠어? 싸우기는요. 저희 안 싸워요 어머님. 그리고 어머님이 남편 생일 땐 별거 안 하셨는데 아주버님 생일 땐 챙기라고 며칠 내내 그러시니까 그러죠. 저라도 서운하겠어요 어머님. 아유 서운하긴. 큰형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집안 장남인데 그럼 같겠어? 하여튼간 애가 전에는 안 그러더니만 결혼하고 나니 아주 그냥 까칠해진 게. 본인이 한 행동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재타만 하는 시몰 보면서 전 점점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숙이 갑자기 만나는 여자가 생기게 되었어요. 연애가 안 되니까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했는데 거기서 글쎄 10살이나 어린 첼로하는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도 파혼을 3번이나 하면서 느낀 바가 있었는지 이번엔 제법 잘 연애를 하면서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처음 예비 형님이 시댁에 인사를 오게 되었어요. 처음에 전 예비 형님을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 단아하고 딱 봐도 순해 보이는 인상이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또박또박 조리 있게 말도 잘하고 참 성격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첫인사라고서 헤어질 때 예비 형님이 저한테 먼저 인사도 해줬습니다. 동서라고 불러도 되죠? 제가 나이가 동서보다 어려서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잘 부탁드려요. 아유, 아니에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리죠. 저보다 이제 형님 되시는데. 그렇게 말해주시니 감사하네요. 오늘 식구들 이렇게 만나 뵙고 나니까 마음이 더 편안해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경수 씨 보면서 참 사람이 순하고 착하다 생각했는데 다른 가족분들도 모두 다 좋으신 분들 같아요. 밝게 웃으며 말하는 예비 형님을 보면서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참 사람이 성숙하고 밝고 착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좋은 사람이라 시숙도 정말 옆에서 살뜰하게 챙기고 잘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번엔 진짜 결혼을 하시려나 보다 생각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숙이 돈이 없다는 거였어요. 사실 그동안 시숙이 여자한테 퍼주느라 모아둔 돈이 한 푼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시댁이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 얘기가 나온 이후로 제가 시댁에만 가면 시모가 늘 한숨을 쉬며 얘기하더라고요. 아휴, 경수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돈도 없고 이걸 어쩌면 좋다니. 그러게요. 아주버님 결혼해야 하는데 어머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래도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하면 되죠. 아주버님 벌이도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준비는 하고 시작을 해야지.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냐. 근데 당장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어머님. 솔직히 전 시모의 속셈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아마 시모는 자꾸 돈 얘기를 꺼내고 그러면 제가 알아서 시모가 원하는 말을 해줄 거라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전 다 눈치를 채고 있었으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시모가 대놓고 저한테 요구하신 건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반찬해 왔다며 집에 오시거나 줄 게 있다며 시댁에 불러놓으시곤 계속 결혼자금 얘기만 슬쩍 꺼내놓으시곤 했습니다. 전 그런 시모의 속셈에도 넘어가지 않았죠. 그랬더니 결국 사건이 벌어지고 만 거였습니다. 그때가 명절 바로 2주 전이었어요. 시모가 명절 준비를 잠깐 할 얘기가 있다며 시댁에 와보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웬 사과 선물 세트를 저한테 주시더군요. 그동안 저희 집에선 종종 명절에 선물을 보냈었는데 시댁에선 한 번을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웬일인가 싶었죠. 어머님, 이게 뭐예요? 아유, 뭐긴 뭐야, 선물 세트지. 너 친정에 가져다 줘라. 안 그래도 올해는 좀 챙겨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마침 잘 됐구나. 이참에 올해 명절은 친정부터 갔다 와. 어차피 준수도 출장 가서 명절날 되서야 온다고 하지 않았니? 네, 뭐 그렇긴 한데 정말 저 친정 먼저 갔다 와도 돼요? 아유, 그래. 준수도 없는데 먼저 여기 와 있을 이유가 뭐가 있니? 그나저나 너희 아버지 사업은 아직 잘 되시지? 아, 네, 뭐 아버지 사업이야 이젠 그냥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 들어보니까 몇 년 전보다 규모도 좀 커지고 그랬다던데 사업이 그래도 꽤 잘 되는 모양이다. 매출도 많다고 하던데 그러니? 뭐 몇 년 전에 비해서 많이 오르긴 했죠.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전 속으로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제 예상은 빗나가질 않더라고요. 뜬금없이 왜 자꾸 저희 아빠 사업 얘기를 물어보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시모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서 전 진짜 그 자리에서 경악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래, 그럼 잘 됐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도움 요청할 곳이 한 곳밖에 없더구나. 뭐 니들이라고 해봤자 뭐 얼마나 나오겠어. 아무래도 통이 좀 큰 곳에 도움을 요청해야지.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유, 무슨 소리긴. 이번 명절에 네 친정에 좀 가서 네가 할 일이 좀 있다.
가서 네 시수 결혼 자금 좀 빌려오너라. 네? 결혼 자금을요? 아니, 제가요? 그래. 아유, 52살 먹은 네 시숙이 이제 결혼한다는데 네가 그래도 집안 며느리로서 할 일을 좀 해야 하지 않겠어? 보다시피 우리 집엔 돈도 별로 없고 네 시숙이라고 돈이 있겠어? 그럼 돈 날 곳에 빌고서라도 빌려서 와야지. 그러니까 네 친정에서 딱 3억만 빌려오너라. 전 당당하게 요구하는 시모의 말을 듣고 너무나 황당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며느리를 가볍게 본다지만 어떻게 며느리 친정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니들이 모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판국에 친정에서 돈을 빌려오라니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네? 에헤, 저 지금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아니, 제가 왜 아주머니 결혼 자금을 저희 친정에서 빌려와요? 너도 네 시숙이 결혼해야 좋을 거 아니야. 형님이 들어오면 너 혼자서 하던 며느리 둘이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형님이 알아서 집안일 척척 다 할 텐데 너도 편할 거 아니니. 3억으로 앞으로 시댁에서 30년, 아니 40년 며느리 생활 편해진다 생각해라. 너 그렇게 따지면 사실 얼마 안 되는 돈이다. 아이 그리고 내가 뭐 달라고 했니? 빌려달라고 했지. 나중에 나랑 우리 남편이랑 이 세상 떠나면 이 집 니들한테 주마. 그러면 될 거 아니니. 네? 그럼 그걸 기다리면서 3억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어머님, 그건 아니죠. 저희 아빠가 무슨 돈을 무작정 빌려주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못합니다. 아니, 안 해요. 아니, 왜 못해? 니네 집에선 3억 별거 아닐 거 아니야. 그리고 니네 집에서도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니? 너 혼자 며느리에 우리 큰아들까지 결혼 아직 안 했으니 아이 속으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시겠어. 그러니 네가 말만 꺼내주면 선뜻 주실 거다. 아니 해보지도 않고 왜 안 한다 그래? 시모는 마치 제가 친정에서 못 빌릴 것 같으니 거절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 그게 아니라 그걸 대체 왜 제가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거절한 거였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참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결혼을 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면 그 후로는요? 3억 빌리면 그건 누가 갚는 건데요? 그리고 제가 왜 그걸 빌려야 합니까? 전 못해요. 못한다고요. 아유, 왜 못해? 좀 빌려와. 이건 시어머니로서 며느리한테 얘기하는 거다. 네 시수 결혼시키는 거 네 의무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장남제치고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그거 싹 다 무시하고 니들 결혼했으면 니들 책임도 있는 거지. 그러니 네 책임 다 하거라. 못 빌려면 다신 그럼 여기 올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말씀 무슨 말인지 잘 알겠네요. 그러고서 전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뒤로 정말 전 시댁에 가지도 않고 시모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2주 동안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화를 겨우겨우 참고 있었습니다. 마침 또 남편은 출장을 가고 있었던 터라 이 얘기를 하지도 못했고요. 남편이 돌아오고 나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모가 계속해서 이러면 남편과의 관계도 유지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명절날 아침이 밝자마자 전 핸드폰을 보고서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그 아침부터 시모의 문자가 왔거든요. 글쎄 그 내용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아시나요? 우리 큰아들 결혼 너한테 달렸어. 네가 정말 하기 힘들면 내가 니네 부모님 만나볼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거라. 다시 말하지만 돈 못 빌려면 너 알아서 해. 네가 우리 아들 결혼 못 시킨 거나 마찬가지니까. 정말 너무 기가 막혀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그 순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보, 어디야? 집에 몇 시쯤 가려고? 나 가다 보면 아마 점심쯤 될 것 같은데
그냥 바로 본가로 갈게. 당신도 우리 아들이랑 같이 그쪽으로 바로 와. 여보, 난 안 가. 아니, 앞으로 아마 평생 안 갈 것 같아. 어머님이 나 오지 말라시더라고.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나더러 친정에서 3억 빌려오기 전까지 시댁에 올 생각도 하지 말래. 뭐라고? 전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남편에게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시모가 보낸 메시지도 남편에게 캡처해 바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알았다면서 일단 친정에 있으라고 얘기를 하곤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고서 친정으로 누군가가 도착했더군요. 봤더니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진짜 이런 일까지 겪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미안하다. 전혀 몰랐어. 엄마가 그런 짓까지 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 정말 미안해. 됐어. 나 더 이상 어머니 보고 싶지 않아. 당신이 이거 못 받아들이면 당신하고도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여보, 미안해.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할게. 미안해, 정말. 내가 우리 집엔 제대로 얘기하고 왔어. 다신 집에 안 올 거라고 얘기하고 온 거야. 당신 그러니까 엄마 안 봐도 돼. 평생 안 봐도 되니까 제발 나하고 헤어지자고만 하지 말아줘.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정말 미안한 얼굴로 저에게 사과하는 남편을 보면서 제 마음도 참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 잘못 없는 남편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때서야 친정 부모님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죠. 사실 전 친정 부모님께 이 상황을 얘기하지 않았었거든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했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니, 평생 은숙이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드렸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자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지금 이 상황 모면하자고 그렇게 말하는 거라면 당장 나가게. 자네 정말 부모님 안 보고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가? 네, 저 정말 엄마하고 안 보고 살 생각이에요. 저도 저희 엄마가 저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남편은 부모님께도 용서를 구하고 저에게도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그래도 시댁에 가서 제대로 얻어온 듯 보였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저와 남편의 전화로 시모가 전화라는데 저흰 그걸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렇게 명절 내내 친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답니다. 저희 남동생도 결혼을 해서 올케도 오고 다 같이 화기애애하게 잘 지내고 집으로 돌아왔죠.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과 오로지 시간을 보내고 나니 너무 행복하고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런데 딱 집에 돌아오고 나서 그 분위기가 한순간에 깨지고 말았네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서 그날 몸이 좀 좋지 않아 잠깐 잠들었는데 누군가 저희 집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거였어요.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하고 현관문 앞으로 갔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야, 문 열어. 얼른 문 열라고. 그건 바로 시모였습니다. 전 화들짝 놀라 바로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아주 그냥 당장이라도 들이받을 기세로 들어오더니 저한테 삿대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가 그랬지? 네가 준수한테 다 말했지? 이게 정말 집안 분란이나 일으키고 말이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오고서 며느리로서 우리 집에 한 일이 뭐가 있어? 겨우 네 시숙 장가 보내는 거 하라는데 그렇게 못마땅했어? 어머님, 근데 제가 그걸 왜 해야 하는지 전 지금도 이해 못하겠네요. 아니, 어머님도 못하시는 걸 제가 왜 돈까지 빌려가면서 그래야 하는 건데요? 당연하지. 네가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지. 며느리 도리 네가 다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넌 참 양심도 없다, 양심도 없어. 장남보다 먼저 결혼했으면
미안해서라도 나서서 돈 빌려오고 그랬어야지. 그래도 난 너 생각해가지고 그 돈 내놔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오라는데 뭐가 문제야, 뭐가? 그때였습니다. 제 등 뒤에서 큰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바로 저희 남편이었어요. 그날은 남편도 몸이 좋지 않아 휴가를 내고 저와 같이 하루를 푹 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시모가 저한테 다짜고짜 화를 낸 거고, 그걸 남편이 바로 목격을 한 거였죠. 안방에서 그렇게 남편이 나오자 시모가 너무나 당황스러워 하더군요. 뭐야? 너 출근 안 했니? 엄마, 여지껏 내 아내한테 이렇게 대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 그 잘난 큰아들은 엄마가 직접 장가를 보내든 평생 끼고 살든 알아서 하셔야지. 왜 우리 아내한테 이러고 있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말했죠? 다시는 엄마 안 본다고. 그렇게 내가 그 난리를 피우고 왔으면 잘못했구나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 난리를 피워요? 대체 엄마한테 우린 뭐예요? 우리 결혼할 때 엄마가 뭐 보태준 거 있어요? 하나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줘 놓고선 아내한테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할 때 솔직히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그래도 난 엄마가 아들 처음으로 장가 보내니까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럴 수 있겠거니 참고서 넘어갔는데, 그때 참은 걸 내가 지금 이렇게 후회할 줄은 몰랐네요. 엄만 진짜 안 되겠어요. 그때 내가 말했죠? 다시는 엄마 안 볼 거라고. 더 이상 엄마 볼 생각 없으니까 가세요. 내가 왜 엄마 때문에 아내랑 사이가 나빠져야 돼? 너 어떻게 엄마한테, 네가 엄마한테 어떻게 이래? 뭐가 내가 어떻게 해요? 평생 형한테 뒤처져서 사랑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나한테 뭘 더 바라냐고요? 엄마한테 중요한 건 그냥 형 하나뿐 아니었어요? 저 같은 건 없어봤자 별 상관없으면서 이제 와서 뭘 어떻게 그러냐니. 나가세요. 당장 나가라고요. 엄마랑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하고 싶은 말도 없으니까 얼른 나가라고요. 준수야, 아니 그게 나가시라고요. 나가요, 나가. 결국 남편의 큰 소리에 시모는 집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그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시모가 이 정도일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직접 시모의 행동을 눈으로 보고 나니 충격이 상당한 듯 보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황당하고 충격적인데 남편은 오죽했겠습니까? 남편은 그런 와중에도 저한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그때 남편의 표정이 얼마나 침울하고 슬퍼 보였는지 몰라요. 그날은 남편이랑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오랜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어릴 적부터 형과 차별을 많이 겪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엄마에게 사랑을 더 받아보려고 아등바등 노력했다며 그런 자신의 행동 때문에 제가 상처받게 된 것 같아 미안하단 얘기도 했습니다. 아마 시모는 작은 아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대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을 했었나 봐요. 참 씁쓸하고 슬프지 않습니까? 시모는 큰아들만 그렇게 바라보고 작은 아들은 시모만 그렇게 바라봤는데 결국엔 다 파탄이 나버린 거죠. 그렇게 남편이 절연을 선언하고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으로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바로 시부였습니다. 시부는 시모를 끌고 와 저희에게 사과를 하셨어요. 아가,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젊어서 밖으로 도느라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렸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가정을 잘 보살피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날 탓해다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 사람 정말 많이 혼냈다. 이 사람이 자기 큰아들밖에 모르게 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한 번만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정말 미안하구나. 당신도 얼른 사과해, 얼른. 미안하다. 내가 정말 철없이 행동했던 거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오냐오냐 감싸니까 큰 놈이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아휴, 내가 정말, 아가,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그렇게 시부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하셨고, 시모는 그 옆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셨어요. 처음엔 저와 남편도 그냥 시댁과 아예 연을 끊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시부께서 계속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면 내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시부와는 그다지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절 잘 챙겨주셨기 때문에 시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오랜 대화 끝에 한 번만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시댁 분위기는 전과 180도 달라졌어요. 시모는 시부와 남편 그리고 제 눈치만 보시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 개걸스럽게 먹던 시숙도 바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시부께서 작정을 하고 시숙을 잡고 계시기 때문이랍니다. 이 자식이 넌 50살이나 처먹고서 아직도 밥상머리 앞에서 그따위로 밥을 먹고 있어? 지금 무슨 개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똑바로 못 먹어? 예의라곤 하나도 없어 아주 그냥. 아버지, 아니 왜 자꾸 저한테만. 여기서 너 말고 그렇게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창피하게 그러지 좀 마. 이전이라면 바로 시모가 나서서 시부에게 뭐라 잔소리를 했겠지만 이젠 시모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시부는 제대로 작정하신 듯 보였어요. 나가 살던 시숙도 들어와 살게 하시더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내 지적하셨죠. 시모한테도 시부는 절대 시숙 편을 들지 못하게 하셨고요. 그랬더니 결국 시모가 저한테도 도움을 요청하셨답니다. 아이고, 아가, 네 시아버지가 경수 잡겠어.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몰라. 아니 왜 저 양반은 갑자기 경수한테 저러는지. 내가 뭔 한마디라도 하려고 치면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아주버님 잘못되라고 저러시겠어요? 다 잘되라고 저러시는 거죠. 애초에 고쳐야 할 거 고치게 하고 있으신 거니까 별말하지 마세요. 그래도 네가 좀 가서 얘기 좀 해보면 안 되겠니? 내가 또 나서서 그러면 아주 불호령이 떨어져서 못 살겠다 정말. 여전히 애틋한 큰아들을 향한 사랑은 못 말리지만 그래도 시모는 전보다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남편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있으신지 요즘은 저희 남편도 많이 챙기고 관심도 많이 주고 계세요. 시숙 또한 전에 무슨 일만 터지면 엄마 하면서 그렇게 시모만 찾았었어요. 집안일 한번 안 해보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시숙도 요즘은 스스로 청소며 빨래며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많이 변한 것 같네요. 시숙은 결국 그 여자분과 파혼했습니다. 그렇게 4번의 파혼을 겪고 나니 다시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며 시숙 본인이 스스로 두 손 두 발을 다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젠 앞으로 혼자 살 일만 남았으니 노후를 준비하겠다며 그래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날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 다행이다 싶기도 하네요. 솔직히 시부가 그렇게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남편은 아마 평생 시모를 안 보고 살았을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봤던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번 그렇게 위기를 겪어서 그런지 시모 역시 요즘은 저에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하고 절 많이 배려해 주시기도 해요. 그때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아시는 것 같고요. 아마 그때 용서를 해드리지 않았더라면 저흰 평생을 분노와 서운함을 갖고 살았을 것 같아요. 특히나 남편은 자신의 부모를 원망하며 살았을 거고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사실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저희 아빠가 늘 하시던 말처럼 부모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고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게 바로 이럴 때 해야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 부모 자식 관계는 내리사랑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지만
제 생각엔 쌍방의 사랑이 오고 갈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역시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 모두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든든한 제 편이 되어준 남편과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들과 함께 제 가정을 잘 꾸려나가려고요. 요즘 가족 간 갈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 관계가 바로 가족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상처가 깊어서 더 그 기억이 오래 남게 되는 것 같고요. 이상하게 똑같은 말이라도 남한테 듣는 것보다 가족한테 듣는 건 더 꼭꼭 가슴을 후벼 팔 때가 많죠. 아마 그게 그만큼 가족에게 제 마음을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처럼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무나 큰 상처에 아예 연을 끊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한 선택이든지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엔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